르네상스로부터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기간 동안 내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유럽은 한편으로는 대외적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작은 동네를 벗어나 세계라는 커다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민지 건설과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띄웠습니다. 이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한쪽에겐 엄청난 기회를, 다른 한쪽에겐 너무나 큰 불행을 안겼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럽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그 이외의 지역들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유럽과 비유럽이라는 매우 불편한 국제관계가 형성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대항해 시대로 첫 발을 내디딘 나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대항해 시대의 첫 주자로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용기와 탐험 정신으로 가득 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험은 그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지형을 바꾸고 미래의 역사를 뒤흔드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바르톨로뮤 디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대항해 시대를 대표하는 선구자들로 그들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는 포르투갈 왕국의 항해자로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돌아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디아스는 1488년 왕 요한 2세의 명을 받아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에 휘말려 남쪽으로 밀려갔고 항해를 계속한 끝에 폭풍우 고지라 불리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희망봉입니다. 디아스는 비록 인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럽인들에게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알렸고 이는 후에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로 에스파냐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해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오를 비롯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는 항해 도중 아시아의 한 섬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금의 카리브해 지역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새로운 땅을 인디아스라고 생각했고 현지인들을 인디오스라 불렀습니다. 비록 콜럼버스는 아시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의 항해는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렸고 이는 이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대항해 시대의 절정을 상징하는 탐험가입니다.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이었지만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 1519년 서쪽으로 항해해 동쪽으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를 시도했습니다. 마젤란과 그의 선원들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는 해협, 오늘날 마젤란 해협이라 불리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넓고 잔잔한 태평양을 건넜지만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현지 부족과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험대는 끝까지 항해를 이어갔고 결국 1522년 세계 일주를 완성한 첫 번째 탐험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젤란의 항해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젤란의 위대한 항해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젤란의 뒤를 이어 수많은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면서 세계 지도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게 금과 은,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필두로 유럽 열강들은 앞다투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고 곧바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건너온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질병, 강탈, 그리고 노예제도는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켰죠. 스페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엔콤미엔다라는 노예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원주민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한 유럽 열강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의 향신료, 중국의 비단,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귀중한 보석들은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죠.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려고 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무역 경쟁을 벌였습니다. 유럽 세력의 침입에 맞서 아시아 각국은 저항했지만 결국 유럽의 강력한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대량으로 납치해오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좁은 노예선에 갇혀 강제로 아메리카로 실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사회를 붕괴시키고 대륙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처럼 대항해 시대는 유럽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며 세계를 지배하려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세계는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리면서 세계는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증기기관과 기계산업의 발달은 생산력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해상무역의 양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람을 따라 조류를 따라 항해하던 배들이 이제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더 빠르고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해상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깔리면서 내륙 도시들도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항해 시대의 유산이었던 식민지 체제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이 점차 거세졌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이러한 외침은 결국 각국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쟁취하면서 유럽 열강의 권력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유럽의 일방적인 지배 아래에 놓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 역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는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계대전은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세계는 새로운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시작된 유럽과 비유럽의 불편한 관계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항해 시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자 도전이었지만 그 끝은 단순한 탐험의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묶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항해자들은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남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불평등과 갈등의 씨앗도 함께 뿌려졌습니다. 이렇듯 대항해 시대는 인류의 위대한 진보와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험이 현재의 세계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